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비상한 시대를 만났지만 비상한 공적도 없이 비상한 죽음만 얻었도다. 도쿄 아오야마 공원 묘지에 세워진 한 조선인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이 비문의 주인공은 조선 말기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인 김옥균입니다. 혁명가로 불리기도 하고 친일파로 비난받기도 하며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로 평가받기도 하는 인물이죠. 오늘은 그의 삶을 통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851년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안동 김씨 집안의 김병태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는 곧 아버지의 육촌 형제인 김병기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김옥균입니다. 흔히 김옥균을 설명할 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아버지 김병기가 안동 김씨 세도가 출신이긴 했지만 그는 김상용의 후손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흔들던 안동 김씨 외척들과는 촌수가 까마득하게 먼 관계였던 거죠. 게다가 양아버지 본인도 과거에 계속 낙방해서 결국 그러니까 조상의 공로로 벼슬을 얻는 방법으로 겨우 지방 관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떨까요? 재벌 그룹의 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본가와는 거의 남남 수준이고 아버지는 지방 공무원을 하는 정도. 교육 환경은 좋았지만 김옥균이 젊은 나이에 출세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본인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어린 김옥균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년 김옥균이 달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달은 비록 작으나 온 천하를 훤히 다 비추는구나. 얼마나 큰 포부를 품고 있었던 걸까요? 작은 달이지만 세상 전체를 비춘다는 이 말 속에는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언젠가 조선 전체를, 아니 세상을 바꾸겠다는 청년의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옥균은 주로 강릉의 송담서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강릉 군수 등 외직을 전전했기 때문인데요. 송담서원은 율곡 이이의 고향에 세워진 서원으로 기호학파, 그 중에서도 정통 학맥을 이어받은 곳이었습니다. 김옥균은 여기서 철저한 성리학 교육을 받았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과거에 도전하게 됩니다. 김옥균의 진가가 드러난 건 과거 시험장에서였습니다. 그는 문과 알성시에서 장원으로 합격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서 수석 합격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20몇 살의 청년이 조선 최고의 엘리트 코스에 진입한 겁니다. 그런데 김옥균의 인생을 바꾼 진짜 전환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합격 후 당대 최고의 개화 사상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박규수입니다. 그 유명한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죠. 박규수는 청나라를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서양 문물을 접했고 조선도 변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옥균은 박규수의 집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역관 오경석, 의원 유홍기, 그리고 승려 이동인. 이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서양과 접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역관과 의원은 청나라를 오가며 서양의 신문물을 직접 보고 들었던 이들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고시에 합격한 청년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했던 선배들이나 외국에서 최신 기술을 접한 멘토들을 만나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조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던 김옥균에게 이 만남들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 무렵 김옥균은 또 다른 중요한 인연을 맺습니다. 고종의 매제인 박영효, 그리고 서재필과 친구가 된 거죠. 박영효는 고종의 누이인 영해옹주와 결혼한 부마였고 서재필은 양반 집안 출신의 수제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들로 조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1882년 김옥균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해 이모군란이 일어났죠.
구식 군인들이 봉급 체불과 차별 대우에 분노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고 청나라의 간섭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모군란이 수습된 후 조선 조정은 3차 수신사 일행을 일본에 보냅니다. 김옥균도 이 일행에 포함되었죠. 그리고 일본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당시 일본 최고의 계몽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학문의 권장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서양 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고 게이오 대학을 설립해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오늘날 일본 일만엔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김옥균은 후쿠자와를 만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일본은 조선과 비슷한 봉건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모하고 있었던 거죠. 철도가 깔리고 신식 학교가 세워지고 서양식 군대가 조직되고 있었습니다. 후쿠자와는 김옥균에게 말했을 겁니다. 조선도 변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 것은 바로 당신 같은 청년이라고요. 김옥균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조선도 일본처럼 빠르게 근대화할 수 있다고, 아니 해야만 한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김옥균은 차관을 받아 한성순보를 발행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었죠. 또한 그는 동남 개척사, 포경사로 임명되어 울릉도 개척과 포경 산업을 관할하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김옥균은 고래잡이와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조선의 상황은 김옥균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원세계라는 젊은 군인을 보내 조선의 내정을 간섭했습니다. 원세계는 당시 23살에 불과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의 외교와 군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고종이 무언가를 결정하려 해도 원세계의 허락이 필요했고 조선의 대신들은 원세계의 눈치를 봐야 했죠. 나중에 중화민국 대총통이 되고 황제가 되려다 실패하는 그 원세계가 이미 이때부터 조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옥균과 개화파 청년들에게 이 상황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점점 더 급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 세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민씨 척족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의 힘을 빌려 정권을 유지하려 했죠. 둘째는 흥선대원군 세력이었습니다. 대원군은 철저한 쇄국 정책을 주장하며 외세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바로 개화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화파도 다시 둘로 나뉘었습니다.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였죠. 온건개화파는 김홍집 같은 인물들로 청나라를 의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는 청나라의 간섭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일본의 도움을 받으려 했죠. 김옥균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차관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청나라와 프랑스가 베트남 문제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김옥균은 이 청불 전쟁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나라가 프랑스와 싸우느라 조선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때 재빠르게 개혁을 단행하자는 계획이었죠. 김옥균은 일본 정부로부터 당시로서는 거액인 300만 엔의 차관을 얻으려 했고 이 돈으로 프랑스 용병까지 고용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용병까지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차관 교섭은 실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말로는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차관 교섭에 실패하면서 급진개화파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씨 정권의 탄압도 거세졌습니다.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 인사들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거지요. 이 시기 김옥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조선의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청나라는 날로 강압적이 되었고 민씨 정권은 자신들을 견제했으며 백성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김옥균과 개화파의 근본적인 한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개혁 구상은 대단히 앞서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할 대중적 기반이 없었던 거지요. 말하자면 엘리트들만의 개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신분제 폐지나 근대화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실리콘밸리에서 최첨단 기술을 배워온 청년들이 디지털 전환을 외치지만 정작 회사의 경영진도 직원들도 고객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할까요?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도 함께 갈 사람들이 없다면 혁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김옥균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청나라의 영향력은 강해지고 자신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동지들과 함께 결단을 내립니다. 무력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개혁을 단행하기로요. 정변을 준비하던 시기, 김옥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단순히 냉철한 혁명가만은 아니었습니다. 김옥균은 시와 서예, 그림에 모두 능했다고 합니다. 사교적이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죠. 또한 바둑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일본 망명 시절, 일본 최고의 바둑 명인인 호닌보 슈에이와 바둑을 두었는데 아마추어 정도의 실력이었다고 하니 꽤 수준급이었던 셈입니다.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던 중에 하인이 투전으로 돈을 날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김옥균이 그날 밤 직접 노름판에 찾아가 판을 휩쓸어 돈을 되찾아왔다고 하죠. 도박 실력도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김옥균은 조선에서 최초로 영어를 접하고 배운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에서 알파벳을 배웠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는 젊은 시절 윤치호에게도 영어를 열심히 배우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영어를 배우듯이 당시에는 일본어와 영어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였던 거지요. 흥미로운 점은 김옥균의 종교관입니다. 본래 그는 성리학을 깊이 배운 정통 사대부였습니다. 하지만 승려 이동인과 유대치의 영향으로 불교에 깊이 심취하게 됩니다. 특히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선불교의 매력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일본 체류 중에는 참선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김옥균은 매우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교에서 불교로 조선의 전통에서 서양의 근대 문물로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려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개방성이 그를 개혁가로 만든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884년 가을, 김옥균과 동지들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청불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청나라가 조선에 집중할 수 없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핵심 동지들은 이랬습니다.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엘리트들이었죠. 이들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거사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우정총국은 조선 최초의 근대적 우편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체국 같은 곳이죠. 1884년 12월 4일 그 개국 축하연에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김옥균 일파는 이날 밤을 택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축하연장에 불을 지르고 그 혼란 속에서 민씨, 척족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한 뒤 국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궁궐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 청나라 군대를 막아내고 새로운 개혁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죠. 그들이 구상한 개혁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한다. 지조법을 개혁하고 재정을 일원화한다. 내시부를 없앤다. 해상공국을 혁파한다.
이런 개혁안들은 조선의 신분제와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위로부터의 근대화가 진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죠. 그리고 그들의 거사는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김옥균과 동지들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대중적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개혁 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지지 없는 혁명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은 것이었죠. 둘째, 군사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일본 군뿐이었는데 일본 정부는 명확한 지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실전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지는 불확실했죠. 셋째, 청나라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청불 전쟁으로 청나라가 약해졌다고 판단했지만 조선의 주둔한 청나라 군대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원세계가 이끄는 1,500명의 청군은 조선에서 가장 강한 무력이었습니다. 넷째, 내부의 결속력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김옥균과 박영효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박영효는 김옥균이 너무 성급하고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돌진했습니다. 혁명가에게는 때로 무모함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1884년 12월 4일 밤 서울 정동의 우정총국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 달은 비록 작으나 온 천하를 훤히 다 비추는구나. 어린 시절 달을 보며 큰 꿈을 품었던 소녀는 33세의 청년이 되어 조선을 바꾸려는 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조선은 신분의 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근대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꿈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작한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옥균의 삶은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1884년 12월 4일 밤 서울 정동의 우정총국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조선 최초의 근대적 우편기관 개국 축하연이 열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화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 청년들이 조선을 바꾸기 위해 일으킨 거사, 바로 갑신정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달을 보며 큰 꿈을 품었던 소년이 어떻게 조선을 바꾸려는 개혁가로 성장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가 시작한 혁명이 어떻게 3일천하로 끝났는지, 그리고 그 후 김옥균에게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1884년 12월 4일 밤 8시경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한창이었습니다. 고위 관료들과 외국 공사들이 모여 조선의 근대화를 축하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불이야! 라는 외침과 함께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민씨 척족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익은 칼에 맞아 중상을 입고 미국 공사관으로 후송되었고 민태호는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조영아, 윤태준 등 보수파 핵심 인물들도 차례로 제거되었죠. 김옥균과 동지들은 즉시 궁궐로 달려가 고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전하를 보호하겠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고종은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화파는 고종을 창덕궁 낙선제로 모시고 일본 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에게 호위를 요청했습니다. 일본군 150명 정도가 궁궐로 들어와 경비를 맡았죠. 그리고 김옥균은 스스로를 호조 참판에 임명하고 동지들도 각각 요직에 올랐습니다. 12월 5일 김옥균 일파는 개혁 정강 14개 조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여 정사를 맡긴다.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한다.
지조법을 개혁해 관리의 부정을 막는다. 내시부를 없앤다. 규장각을 폐지한다. 해상 공국을 혁파한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문벌 폐지와 인민평등권은 조선의 신분제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었죠. 만약 이 개혁들이 실행되었다면 조선은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하루아침에 모든 차별을 없애고 능력주의 사회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상은 숭고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문제는 청나라였습니다.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원세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3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조선 정치의 실세였죠. 그는 즉시 본국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12월 6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원세계는 1,500명의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창덕궁으로 진격했습니다. 명분은 국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개화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덕궁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은 겨우 150명 정도였습니다. 10배나 되는 청군을 상대할 수 없었죠. 더 큰 문제는 일본 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가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김옥균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청군과 맞설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은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신중했습니다. 청나라와 전면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다케조에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국왕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김옥균과 동지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일본의 지원 없이는 청군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청군이 궁궐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영식은 도망치다 군중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개화파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나라를 어지럽힌 역적으로 봤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급히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 그들은 인천으로 달려가 일본 국적선 치토세 마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향했죠.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정권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3일. 고작 3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3일 천하라고 부릅니다. 김옥균 일파가 일본으로 도망친 후 조선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연좌제가 적용되었던 거죠. 김옥균의 친아버지 김병태는 정변 한 달 뒤인 1885년 1월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천안 감옥에서 10년 동안 복역해야 했습니다. 70대의 노인이 좁고 차가운 감옥에서 10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1894년 아들 김옥균이 상하이에서 암살당하고 시신이 능지처참당한 지 한 달 뒤 73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동생 김각규는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음독 자살했습니다. 아들이 역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여동생 김규는 거짓으로 장례를 치러 죽은 척하고 남편과 함께 지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숨어 살다가 1941년 서천군 판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아내 유 씨와 딸은 살아남았지만 노비가 되었습니다. 양반가의 부인과 딸이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한 겁니다. 다행히 1895년 갑오개혁으로 노비제가 폐지되면서 신분은 회복했지만 그 후의 삶이 어땠을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아버지 김병기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김옥균을 파양한다는 형식으로 사약은 면했지만 유배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허적이라는 인물이 김병기는 정변과 무관하니 사면해달라고 상소를 올렸지만 고종은 거부했습니다. 김병기는 수감된 지 7년 만에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안동 김씨 문중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균자 학렬을 전부 규자로 바꿔야 했습니다.
김옥균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우고 싶었던 거죠. 한 사람의 실패가 가문 전체를 짓누른 겁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연좌제의 잔혹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 가족이, 온 친척이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김옥균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그래도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일본으로 건너간 김옥균은 이와타 슈사쿠라는 가명을 쓰며 일본인으로 위장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두 차례나 일본 정부에 김옥균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거절당하자 역관 지훈영을 몰래 보내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죠. 다행히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했지만요. 일본 정부도 김옥균을 처리하기 곤란해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도움으로 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보호하자니 조선 및 청나라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버리자니 인도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김옥균을 오가사와라, 제도, 홋카이도 옆 낙도 등으로 보냈습니다.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었죠. 신변 보호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린 겁니다. 이 시기 김옥균의 삶은 크게 변모했습니다. 난잡한 여성 관계와 유흥에 빠진 거죠. 망명 직후 기거하던 야마구치 신타로의 집에서 그 집 모친과 관계를 맺어 임신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온천과 여관을 오가며 홍등가에서 살다시피 했고 오타루에서 사귄 일본 기생을 데려다 동거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동지였던 박영효가 이런 김옥균을 보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며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한때 조선의 미래를 함께 꿈꾸던 친구가 방탕한 생활에 빠진 모습을 보며 실망한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위장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친구 도야마 미스루가 될 수 있는 한 바보 흉내를 내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조선에서 계속 자객이 오니 위협적이지 않은 인물처럼 보이라는 뜻이었다고요. 진실이 무엇이든 김옥균의 일본 망명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한때 조선을 바꾸려던 개혁가가 이제는 타국에서 숨어 사는 신세가 된 겁니다. 조국에서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1894년 김옥균에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일 청구공사 이경방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경방은 그 유명한 이홍장의 양자였죠. 청나라로 오십시오. 이홍장 대인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김옥균은 고민했을 겁니다. 청나라는 자신의 정변을 무너뜨린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홍장은 청나라의 실권자였으니까요. 만약 그를 설득할 수 있다면 조선으로 돌아갈 길이 열릴지도 몰랐습니다. 김옥균은 삼화주의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힘을 합쳐 서양의 침략에 맞서자는 논리였죠. 오늘날로 치면 동아시아 연대론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효는 말렸다고 합니다. 홍종우는 위험하다. 그와 함께 가지 마라. 홍종우는 김옥균과 함께 청나라로 가기로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갑신정변 때 죽은 홍영식의 친척이었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였습니다. 하지만 김옥균은 박영효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조선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그렇다면 청나라를 통해서라도 활로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훗날 박영효는 김옥균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옥균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해내는 무능한 자였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탕하였지. 도쿄에서 돈을 물쓰듯 하고 결국 갑신년에 실패한 것도 그런 엉터리 때문이다. 가혹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때 친구였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묻어납니다. 박영효 자신도 결국 나중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되는 길을 걷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그는 김옥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1894년 3월 28일 상하이 동화양행 호텔. 김옥균은 이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이홍장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긴장되는 동시에 기대되는 하루였을 겁니다. 오후 2시경, 김옥규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혹은 침대에 누워 자취통감을 읽고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였습니다. 홍종우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김옥규는 즉시 쓰러졌습니다. 43세의 나이였습니다. 홍종우는 왜 김옥균을 죽였을까요? 그는 조선 정부, 특히 민영소가 보낸 자객이었습니다. 민영소는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었던 민영익의 동생이었죠. 홍종우에게는 거액의 현상금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홍종우의 친척 홍영식은 갑신정변 때 김옥균과 함께했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어쩌면 홍종우는 김옥균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는 생각 말이죠. 김옥균은 홍종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화파 집안 출신이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신식 인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홍종우는 암살 직후 도망치다 청나라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과 청나라 정부 간의 협의로 곧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김옥균의 시신과 함께 조선으로 송환되었죠. 1894년 양력 4월 14일 김옥균의 시신이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시신에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방부제 대용이었죠. 조선 조정은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능지처참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찢어 사지를 효수하는 극형이었죠. 문제는 이것이 조선의 법으로도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영조 때부터 죽은 자에 대한 반역죄 소급 적용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정조 때 이미 성문화되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의 시신을 능지처참하는 것은 조선의 실정법으로도 명백한 불법이었던 거죠. 하지만 민씨 척족과 보수파 관료들은 대명률에 역도는 능지처사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고종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옥균에게 맺힌 게 많았던 거죠. 4월 14일 밤 9시 양화진 백사장에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신은 거열되어 찢어졌고 머리와 손발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대역부도 옥균이라고 쓴 천과 함께 효수되었습니다. 시신의 나머지 부분은 발가벗겨 칼질을 한 다음 그냥 백사장에 버려졌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은 사진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아도 끔찍한 장면이죠. 이 소식을 들은 각국 외교관들은 경악했습니다. 일본,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회합해 조선 정부에 시신 훼손 불가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견을 취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형이 집행된 뒤였으니까요. 각국 외교관들은 이를 야만적인 처사로 보고 본국의 중요 사건으로 보고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조선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개화시켜야 한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었죠. 김옥균의 머리는 나중에 한 일본인이 수습해 도쿄의 한 절에 묻었습니다. 하쿠산역 인근의 신조지라는 절이었죠. 뒷뜰에는 높이 3m 이상의 검은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상단이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얇고 높은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합니다. 도쿄 아오야마 공원 묘지에도 김옥균의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글귀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비상한 시대를 만났지만 비상한 공적도 없이 비상한 죽음만 얻었도다. 박영효 혹은 육일준이 썼다고 전해지는 이 묘비명은 김옥균의 삶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격변의 시대를 살았지만 결국 이룬 것은 없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뜻이죠.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김옥균의 무덤은 양자 김영진이 도쿄에서 머리카락만 가지고 와서 따로 묻은 것입니다. 진짜 유해는 일본에 있는 거죠.
1895년 갑오개혁 당시 서광범과 김홍집이 김옥균의 복권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아관 파천 이후 대한제국이 선포되며 복권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다 1910년 6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전에 순종이 정식으로 복권시켰습니다. 정일품 대광 보국 숙록 대부 규장각 대제하게 추중되고 시호 충달이 내려졌죠. 아이러니합니다. 김옥균은 갑신정변 때 규장각을 철폐하고자 했는데 사후에 규장각 대제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복권시킨 것은 일제가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일제는 김옥균을 친일 개화파의 상징으로 미화하려 했던 거죠. 김옥균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긍정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였다. 신분제 폐지, 인민평등권 같은 그의 사상은 당대로서는 혁명적이었다.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끊어내고 조선을 근대화하려 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의 정신은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일본을 맹신했고 외세의 힘을 빌려 정변을 일으켰다.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결국 일본의 장기말로 이용당했다. 갑신정변 이후 조선이 외교적 고초를 겪게 만들었다. 대중적 기반 없는 엘리트들만의 혁명이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김옥균을 근대 조선의 혁명가로 평가합니다. 김옥균 연구 모임이라는 팬클럽도 있고 그의 무덤도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김옥균을 미화했던 역사가 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의외로 김옥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김일성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여러 문단을 할애해 그를 높이 샀거든요. 일본의 힘을 빌린 것을 친일로 평가하면 허무주의에 떨어진다고까지 했습니다. 북한 사관에서 갑신정변은 조선 역사상 최초의 부르주아 개혁운동으로 평가됩니다. 김옥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본의 식민지로 더 빨리 전락했을까요? 김옥균은 정말 친일파였을까요? 그는 분명 일본의 도움을 받았고 일본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한 것은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였습니다. 나중에 청나라와 손잡으려 한 것을 보면 그에게 일본은 이용할 대상이었지 섬길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혁명에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너무 빠르면 이해받지 못하고 너무 늦으면 의미가 없죠. 김옥균은 너무 앞서갔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너무 늦었을까요? 대중의 지지 없는 혁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김옥균과 개화파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이상을 설명하고 설득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갑신정변의 가장 큰 한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외치지만 대중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방향은 옳지만 방법이 너무 급진적인 사람들. 그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 달은 비록 작으나 온 천하를 훤히 다 비추는구나. 어린 시절 달을 보며 큰 꿈을 품었던 소년. 그는 조선을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망명 생활을 했고 결국 암살당해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꾼 세상 신분제가 없고 백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나라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죽은 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요. 김옥균은 실패한 혁명가였지만 동시에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옳은 방향을 알고 있지만 시기가 맞지 않을 때,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할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김옥균의 삶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